네, 사건 의뢰 18번째 한국의 살인 사건입니다. 오늘을 다룰 피의자 이름을 먼저 밝힐 건데요. 이대영입니다.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광진구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으로 좀 유명한 연쇄 살인범이라고 얘기하면 될 건데 이 사람은 잡힌 경위가 연쇄 살인범으로 잡힌 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잡히고 나서도 한참 동안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을 거라는 생각도 못 했었죠. 이 사건은 오늘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기대를 해도 되냐면 이 이대영 사건은 이대영이 검거되고 난 이후에 우리 저 바로 앞에 있는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그 사람 면담하고 프로파일했잖아요. 아니 교수님께서 이 이대영 하자고 딱 하셨는데 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사건을 어떻게 알고 찝어냈을까? 네, 그런다가 이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방송 사고가 안 나지? 저 진짜 많이 고민하면서 지금 네. 여기서 유튜브 우리 사건 의뢰에서 방송사고 운운할 필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으니까 본인이 프로파일 했던 거 적나라하게 우리 시청자들한테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교수님 재소자도 명예훼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소장 들어오면 어차피 내가 보니까 이거 하다가 약간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그건 내가 책임질게요. 네. 이대영 사건은 사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우리 형사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회자되던 네. 굉장히 이목이 집중됐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네. 이거 제목은 참 묘해요. 이게 원래 신문에는 어떻게 이게 보도가 됐냐면 속옷 도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연쇄살인범 네. 이런 제목으로 났어요. 네. 그러니까 여성 속옷 도둑인 줄 알았던 거예요. 처음에 검거했을 때는 그랬는데 실제로, 네. 알고 보니까 연쇄살인범. 실제로 이 피의자 트렁크에서 여자 속옷하고 브래지어가 다수 발견이 됐었거든요. 예. 그리고 얘는 이제 이 차례차례 얘기하겠지만 첫 범행은 95년도거든요. 네, 23살 때. 예. 그리고 95년도 사건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여러 건의 퍽치기, 네. 강도 상해 사건도 많이 있었고 그 와중에요. 얘가 중요한 거는 2006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바바리맨, 네. 그러니까 공연음란죄로 3번 정도 처벌받은 전력도 또 있어요. 그래서 연쇄살인과 이 성범죄가 이 버무려진 형태, 믹서된 형태의 어떤 아주 특이한 성향의 범인이죠. 이따가 뭐 충분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사실 진짜 아무리 살인사건, 한국 살인사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이대영이라는 이름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럴 그냥 거예요. 광진구 부녀자 연쇄 살인사건 정도로 아는데 자세하게 거의 안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그 문헌이.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들으실 때 와 이런 사건이 있었어라는 느낌표를 되게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이게 그럼 먼저 이제 이거는 편의상 검거 경위부터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이게 좀 풀릴 것 같거든요.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 9월 26일 날 오후 한 4시경에 광진구 화양지구대에 근무하는 정해웅 경사가 주택가를 배회하는 그 이대영이를 발견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골목길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절도범 정도 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검문을 딱 한 거예요. 검문을 했더니 이 사람이 신분증을 보여주는데 딱 보니까 타인의 신분증이에요. 남의 신분증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눈이 번쩍하죠. 이건 뭔가 있는 놈이다. 새벽 시간대 이 주택가를 배회하고 서성거리는 것 자체도 이게 범죄 혐의가 있는데 검문하니까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준다? 그럼 이건 뭐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아마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한 것 같아요. 임의동행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털었는데 크게 혐의점을 이제 그 지구대에서는 발견 못했겠죠. 아무래도 수사 기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형사가 나타났죠. 형사들은 뭐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석절 전후에 형사들도 형사 기동대가 있으면서 계속 돌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상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담당했던 팀이 강력 5팀에 아마 그 팀장이 그때는 반장이겠죠. 네, 반장이. 권근원 경위, 뭐 원근이 아니라 근원 경위 등이 이제 형사계로 임의동행을 합니다. 뭔가 털을 게 있다고. 이게 형사들 본능이에요. 이른바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는 촉이죠. 네.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 이제 차를 찾아내죠. 그래서 본인의 소유 차량을 수색을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초창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USB를 또 찾아내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의 신분증, 그다음에 여성의 신체라든지 속옷 같은 거 이 카메라로 막 촬영한 사진. 이 사실은 그 사진 중에는 본인이 여성 속옷 입고 찍은 사진도 다수 있었죠. 네. 그거를 발견해 가지고 이제 이거는 기사 제목에 나왔던 것처럼 바바리맨 내지는 여성 속옷 전문 절도범, 그러니까 성도착증 환자 뭐 이런 거 정도로 수사를 개시했던 겁니다. 처음에 그 차 트렁크에서 나온 게 주민등록증하고 뭐 운전면허증, 학생증, 심지어는 인간증명서 같은 것들이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여자 팬티하고 브래지어가 20점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휴대폰, 그리고 특이한 게 칼,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결정적인 외장 하드가 발견되면서 이 사람이 속옷 훔치는 절도범 또는 성범죄자라고 의심을 받았죠. 그리고 전과 조회를 해보니까 2006년도에 저 공연음란죄로 3번 정도 처벌받은 사례. 네. 이른바 이제 바바리맨. 근데 이제 우리 바바리맨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네. 원래 이 버버리에서 기인한 거잖아요. 그 트렌치 코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버버리 제품이 유명했죠. 그러니까 네. 이제 버버리맨이라는 말을 썼는데 버버리맨 회사 버버리 측에서 보면은 이거는 상표권 오용이에요. 남용이에요. 뭐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하튼 뭐 버버리맨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공연음란죄로 공연음란죄. 처벌을 하죠. 네. 옛날에 제가 이건 좀 논의 얘기인데 그 바바림이라고 해서 있죠. 그런 친구를 면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맨몸에다 딱 바바리 걸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팔토시, 다리토시를 다 만들어서 그 바지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고무줄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멀쩡하게 바지랑 그 셔츠랑 다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벗기 편하게 고무줄을. 네네. 그래가지고 딱 벗기면 그 팔하고 다리만 그 바지가 이렇게 고무줄에 있는 거고 다 자기 이제 성기랑 이런 게 다 드러나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버리맨은 뭐 우리 그 들어가기 전에 잠깐 버버리맨 얘기합시다. 네. 버버리맨 같은 경우는 2가지 양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양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속에 아무것도 안 걸치고 바바리 코트만 입고 있다가 앞에서 저 여성이 오면은 확 펼치면서 여자가 막 놀래는 걸 즐기는 사람. 그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의 버버리맨이고, 두 번째 유형은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에서 있다가 여성이 다가오면 자유행위 하는 거. 그걸 맞아요.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버버리맨은 사실은 2가지 양태의 그 범행밖에 없거든요. 이 버버리맨의 어떤 그 심리 어떤 그 순환 과정도요. 집에서 상상합니다. 네. 성적인 어떤 그 상상을 하다가 결국은 뛰어나가죠. 뛰어나가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누가 놀래는 걸 봐야지 편해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버버리맨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밀폐된 공간에서 보여주면 그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개활지, 넓게 트인 장소에서 다수 아니면 그 누군가 대상인 데서 보여주어야지 그 만족한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공연 음란죄가 되는 거고요. 보통 바바리맨들이 접촉하진 않아요. 접촉하지 않고 보여주는 걸로 거기서 쇼잉 자체에서 쾌감을 느끼고 자기 성적 환상을 충족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최대 공연 음란죄 정도인 거죠. 근데 사실은 공연음란죄를 의율한 것도 내가 일조했다고 봅니다. 제가 그 82년도에 경찰 들어와 가지고 이 바바리맨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저 여학교, 여고 또 그 여대가 있는데 그 앞에는 바바리맨들이 서너 마리씩 살아요. 예. 근데 그거 없으면 뭐 옛날에는 심지어는 그 바바리맨 그 인근에 한 사람은 명문학교 아니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반드시 몇 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놈들이 어떤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이 멍 뚫린 곳에서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그 검거되는데 일조하는 건데, 초창기에는 이걸 검거해 가지고 하면 처벌 조항이 없었어요. 처벌 조항을 사실은 없었던 게 아니라 연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노출하는 걸로 해갖고 경범죄 처벌법으로 얘들을 검거해서 처벌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금 그때 따면 뭐 한 3만 원에서 5만 원 내면 나가고 또 벗고 또 설치고 그랬는데, 아마 이거는 제 사랑 같은데 제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갖고 형법전을 이잡듯이 뒤져봤어요. 예. 이게 아마 제 기억에 한 89년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와. 예, 이 법전을 내가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그 전에 뭐 공연음란죄를 의뢰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다른 곳에서. 적어도 그때 우리 경찰서에서는 최초로 제가 공연음란죄를 한번 의뢰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형사입건을 처음 한번 해봤어요. 한 서너 번 직결 넘겼던 친구를 또 잡혀오고 또 잡혀오고 그러길래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형사입건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뭐가 있을까 해서 내가 진짜 법전을 갖다 놓고 이잡듯이 뒤져갖고 공연음란죄라는 걸 하나 도출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의뢰를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상도 받고 그랬었는데 와. 그래서 공연음란죄를 정식으로 의율한 게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아, 이번에 제 기사도 읽어봤는데 그 여자 원룸에 들어가서 네. 그 자기 성기를 보여준 장면이 노출한 거였는데 네. 거기서 지금 다 무죄가 됐어요. 네. 공연음란죄 같은 경우는 공공장소였는데 그것도 공연이, 아니고 공연이 해야 돼요. 네, 공연이 해야 되고 또 성추행 같은 경우는 접촉을 해야 되는데 접촉도 안 했고 그래서 그냥 무죄가 됐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왕왕. 그래서 어떻게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리고 또 주거 침입이 안 되는 게 화장실에 쓴다 그랬나 뭐 잠깐 쓴다고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주거 침입도 안 되는 거예요. 허락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법률을 어떻게 적용하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그걸 해내신 거군요. 그거 한번 했고 그 뭐 뭐니 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 공연음란죄 바바림에는 이거 내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한데 제주지검장 하시던 분이죠. 김모 씨. 네. 예, 그분이 아마 제일 높은 직급에 제일 문제가 됐던 분이 이제 그분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분 변호사로 활동하는데 그쪽 분야는 잘할 거예요. 변호할 때. 그래서 참 저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이런 얘기 하면은 제가 뭐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 들을 수도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유난히 사법부 관련된 사람들 고시 패스한 사람들은 영원한 벼슬이에요. 죄를 져도 적정 기간이 지나면 그냥 다시 살더라고. 부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 우리 같은 서민들은 뭐 하다가 하나만 실수하면 인생 끝나고 매장당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가진 자들은 여전히 살아가더라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도 면허 정지 정도지 의사 면허 취소하는 건 거의 없어요. 사람을 죽인 놈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취소해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악용하고 있고. 난 내 생각은 그래요. 변호사 많아요 대한민국에.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고. 그러면 적어도 그런 정도 이런 정도의 파렴치한 놈들은 변호사 자격 영원히 박탈해야죠. 다시 살려줘가지고 하고 정말 그 짜증이 나서 내가 한마디 했는데요. 뭐 그 공연음란죄는 뭐 그 정도 선으로 가시고요. 예.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네, 저희가 버버리맨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형사들이 되게 촉이 좋으시잖아요. 네. 봤는데 남의 신분증이 있어. 그리고 외장하드 폴더 이름이요 심상치가 않아요. 그 얘기해도 되나요, 교수님? 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폴더 이름이 강간당한 연들 XXG 뭐 이런 것들 성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폴더 이름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강간당한 연들이라는 폴더에 보면은 이 신분증 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실물로 갖고 있는 신분증 외에 다른 신분증들이 계속 촬영돼서 거기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집에서 이제 그 포르노 동영상 나중에 보니까 한 700에서 800 네. 메가바이트 CD가 한 967장 정도 어마어마하게 발견됐고 본인이 스스로 여성 속옷 입고 찍은 사진 뭐 이런 거 등등이 많이 나왔고 아까 폴더 제목을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뭐 여성 성기 관련된 거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아무 그 제약이 없는 상황에 우리가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는 알아서 뭐 편집을 해주시던지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나가도 저는 어떻게 보면 관계 없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수사관들 사회에서는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 제목이니까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그 폴더 제목 자체도 그런 정도로 이렇게 본인이 적나라하게 썼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약한 거 몇 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죠. 진짜 되게 센 그 이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런 그 폴더 이름을 왜 굳이 이렇게 정해 놓냐라고 했더니 그걸 폴더를 딱 여는 순간 그것을 통해서 성적 만족을 느끼게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폴더 이름만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쾌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다 지정했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저희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또 법률로 하나 처음에 적용이 됐는데 그 이유가 불특정 다수가 다수 맞아요. 여성들이 촬영한 것들이 또 폴더에 있는 거예요. 거리에 다니는 불특정 다수 맞아요, 맞아요. 여성분들. 맞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와서 아까 그 권근원 경위 같은 강력 5팀에서 이제 이 사람을 그 속된 말로 이제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조져가지고 얘기하지 않죠. 이 수사를 하면서 자백을 유도하는 방법은 사실 형사들이 대상을 보고 선택을 해요. 얘는 좀 다소 위압적으로 좀 속된 말로 조져가지고 자백을 유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건 절대 안 된다고 판단되면 회유가 들어가죠. 네. 회유하고 아주 잘해주고 물론 이제 국합 배드캅이 있기는 해요. 나는 막 윽박 지르고 옆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또 꼬이고 뭐 이런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국합 배드캅도 수사 기법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신문 기법 중에 하나이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겁을 주거나 뭐 이래 가지고 이 사람으로부터 자백을 받는 거는 불가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건 먼저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자기는 이 사건을 하면서 불지르고 뭐 해가지고 증거 현장 증거 다 없앴다. 그래서 나 기소 못한다는 것도 다 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진심으로 잘못을 깨달아가지고 마음의 짐을 덜게 됐다 하면서 다 불어버리거든요. 그때 그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해해준 사람이 형사죠. 네. 근데 이 사람은 형사 남자 형사죠. 네. 근데 이대영이도 남자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해해주는 과정을 넘어서 우리 그 남자 형사를 엄청나게 사랑했죠, 이 사람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저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뭐 본인이 프로파일을 내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것 같은데 이건 뭐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내가 이렇게 대충 한 거니까요. 네. 아니 사랑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자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정상적인 성적 만족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자기는 어떤 여성과 남성의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성적 관계에 대해서는 자기 만족을 못하고 자기를 자신의 그 성기를 찍는 사진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요소죠. 여자들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상한 특징, 뭐 팬티나 브래저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런 물품을 통해서 자기의 성적 만족과 환상을 키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품 음란증 이른바 얘기하는 성도착증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자기는 성도착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 스스로. 네. 네, 그 부분은 워낙 다 알려져 있어서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본인 자체가 성도착증이라고 얘기했고 성도착증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 공부를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했나요? 자기에 대해서 판단을 했고요.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자기가 성도착증에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자기 진단을 딱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절도 혐의를 받고 있었을 때에도 그리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한 그 혐의를 받고 있을 때도 본인 스스로가 난 성도착증이라서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나는 훔친 적이 없다. 다 주운 거다. 그때 형사분이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남들은 1년에 가야 아니면 몇십 년 가야 한 번 주울 거 너는 이렇게 많이 주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하다 좀 샜는데요. 네. 그 자기한테 잘해준 형사에 대해서 애정을 느꼈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형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저한테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느낌으로 정말 교도소 보냈더니 편지 하도 보내하고 엄청 괴롭고 토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내가. 그 기억이 뭐냐면 옛날에는 이 절도범은 하나 검거를 하면 이제 우리말로 턴다고 그랬어요. 원래 절도범은 직업이 절도니까 현장에서 지금 이번 건으로 걸렸지만 이것만 탁 털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형사들 입장에서는 여죄 추궁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참 줄줄이 잘 풀었어요, 저한테. 네. 나는 걔가 굉장히 고마웠어요. 26건인가를 털었어요, 우리말로. 얘기 잘하더라고. 26건을 졸졸졸졸 풀어서 내가 이제 설렁탕도 사주고 난 부르라고. 저도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논하셨었네요. 논한 거야, 진짜 논한 네. 거야. 이제 좀 잘 부르라고 친절하게 해주고 말이야, 뭐 커피도 해주고 뭐 이제 이게 챙겨줬더니 또 쫙 불어가지고 딱 부르면
또 실제로 본인이 훔쳤던 집을 나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이제 같이 가서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서 요 집에서 내가 뭐 훔쳤고 기억을 잘해요 도둑놈들이. 여러 건을 훔쳤어도 이 집에서는 현금 5천 원. 이 집에는 갔더니 뭐 금반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거 기억 다 하거든요. 역시 절도 보면 그 특화된 것 같아요. 자기들 그 범행 관련돼서는 그 지리적으로 기억하는 공간 능력. 기가 막히게 뛰어나요. 진짜 우리가 본인이 찾아가는 데를 내가 따라가면서도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꼬불꼬불 가는 길을 기억할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같이 댕기려니까 얼마나 잘해줘요. 도망가면 안 되니까 같이 수갑 차고 댕기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짬짬이 이 할 얘기도 아닌데 그냥 한여름에 저 맥주도 시원한 거 한 잔 그 파라솔 밑에서 사주고 이랬거든요. 그 터는하고 그래 잘해줬더니 얘가 나를 사랑했나 봐. 교도소 보내고 났더니 매일같이 편지 오는데 한 30페이지 옛날 편지지 있잖아요. 뭐 조그만 편지 그 편지지로 한 20장 30장씩 써가지고 맨날 편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교도소에 앉아갖고 나한테 편지 보내는 게 일과예요. 그냥 사랑 고백. 나 진짜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조사받다가 내가 코 풀었대 코. 코를 풀어서 던졌는데 자기는 그걸 챙겨가지고 유치장을 들어갔다. 얼마나 토 나온 얘기잖아 토. 난 그 편지 받고 욕지기가 나가지고 내 스스로 죽을 뻔했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제 나한테 어떤 동성인데도 애정 같은 걸 느꼈다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같이 이 수갑을 차고 현장을 나갔는데 여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땀내 나잖아요. 그 땀 냄새가 자기는 뭐 속된 말로 향수보다 더 좋았다. 막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막 내가 오바이트가 나오려고. 토가 나오려고. 그런 식의 편지를 막 2, 30장을 막 보내는. 진짜 이 형사 오래 하다 보니까 별 거지 같은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내가 이제 그 안형사라고 나보다 한참 고참 되시는 분한테 내가 정말 재수없어 죽겠다. 이 형사하다 보니까 별 미친놈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편지를 받았다 했더니 안형사 그분이 굉장히 베테랑이에요. 그분은 이제 육체미 했어요. 뭐 엄청 좋아요 몸이. 지금 저 남원 쪽에 내려가갖고 이제 계시는데 은거하시는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분도 나 못지않게 고구마 삶아놓은 것 같이 생겼거든. 고구마 쌀. 근데 그분도 그런 이 범인한테 애정 편지를 받은 적이 있대요. 그 우람한 티만 입고 형사들이 라운드 티 입고 여름에 딱 벌어져가지고 조사 받잖아요. 그걸 보면서 막 정말 너무 미치도록 좋았다고 그런 편지를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희한한 일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받으면 불쾌해요. 모욕을 당하는 것 같고. 피의자들한테는 그러니까 형사님이나 교수님이 아마 아이돌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내가 우상. 그게 무슨 경우냐고. 그게 무슨 경우냐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욕당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편지를 받으면서 내가 코 푸른 종이 주워 갔다는 소리만 들어도 막 굉장히 모욕적인 느낌 있잖아. 내 속옷 가죽 뺏긴 것 같은 느낌, 막 그런 불쾌감이 들더라고요. 큰 공부 한번 했죠. 저는 교수님 통해서 진짜 많이 배우는 게 저는 사실 다 이론적으로 배우거나 아니면 면담을 통해서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근데 교수님 같은 경우 현장에서 진짜 리얼하게 경험한 것들. 아니 얼떨결에 경험을 했지. 뭘 희한한 사람이 다 있더라고. 면담할 때 진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일반 시민들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 경찰서에서 형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유착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많은 애정을 느껴요 본인들이.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경찰서라는 공간이 그들한테 항상 불편한 공간이잖아요. 어쨌든 두려움의 공포의 그렇지. 공간인데 거기서 누군가가 잘해주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은 사실 형사잖아. 날 잡아오고. 근데 그런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해주고 그리고 또 이런 애들이 보통 자기 얘기를 하면서 살아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얘기를 하면서 뭔가 들어주고 이러면 뭔가 거기에 사실 건성으로 대답한 건데. 근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뭔가 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라는 느낌을 갖게 한대요. 살아오면서 보통 다 특히 남자들은 자기 얘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밥 사주죠. 거기다가 또 야 너 아침에 컨디션은 어땠냐? 너 오늘 조사받긴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런 속옷도 사다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한 번도 바깥에선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기들도 모르게 뭉클해지는 게 있대요. 실제로 면담했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랬나 봐요. 내가 그 친구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건성으로 대답했고 반성합니다. 그것도 미안하네. 건성으로 대답했고 속옷도 하도 더럽게 입고 있어서 속옷도 좋은 거 사다가 몇 벌 넣고 또 갈 때 이제 교도소 보낼 때 치약, 칫솔 또 그때만 해도 담요 사서 보내는 게 유행했었어요. 담요를 사서 보내줬다고요. 그 아마 교도소에서 그 제대로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 담요도 부대에서 나오는 거 깨끗한 거 사가지고 몇 개 해서 이렇게 보냈더니 그게 지 딴에는 그 애정 표현이었나? 그거 다 자비로 하셨잖아요. 어? 자비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아니, 자비로 해야지. 그거 뭐 수사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경우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나한테 잘해준 사람을 만나서 내 모든 그 범행을 난 증거가 다 인멸된 걸 알면서도 얘가 사실은 조금 이따 이제 그 사건 하나하나 얘기하겠지만 어느 현장에는 사람 죽여놓고 불 질러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증거가 인멸됐기 때문에 지도 알아요. 절대 그거 가지고 본인을 잡아놓을 수 없다는 거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사님이 그 S모 형사님이죠. 그죠? 네. 네,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너무 자기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그 형사님에 대해서 사랑을 느꼈어요. 그래서 줄줄이 다 얘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결정적 계기는 이 형사님도 감이 있으셨던 게 그 폴더 안에서 저희가 이제 그 살인 사건 얘기들을 할 텐데 그 살인 사건의 피해자의 신분증이 나와요. 신분증. 네. 그리고 이대영이 벅치기 그다음에 뭐 절도 이런 게 너무 많이 했고 거기 신분증을 다 스캔해 가지고 거기다 수집하고 있었죠. 저장해 놨기 때문에 얘는 범죄가 하나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계속 그 신분증 있는 그 피해자들한테 다 전화를 한 거죠. 근데 딱 한 분의 신분증이 살아있지 않은 분인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형사님이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연쇄살인이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검거 경위부터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그 상징이 됐던 사건을 먼저 하고 그 시기에 관계없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본인이 이제 얘기했듯이 범행을 하고 난 이후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형사님이기 때문에 다 부른 사건이 이제 어떤 사건이었냐면 2001년 9월 4일 날입니다. 2001년 9월 4일 날 새벽 3시경에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그 피해자 모 씨입니다. 31살 회사원이에요. 네. 그 여성이 집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그 집에 이놈이 침입을 합니다. 이대영이가 침입을 해서 자고 있는 그 이 정모 씨 그 여성의 가슴을 막 만지죠. 가슴을 막 만지다가 이 여성이 깨났어요. 깨나가지고 막 반항하니까 이제 목 졸라서 살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살해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아마 현금 2만 원 정도 훔치고 핸드백하고 속옷 이제 훔쳐가지고 가지고 가는데 그거는 저 조금 이따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수집의 목적이 있는 거고 또 거기서 주민등록증도 들고 가요. 네. 그 주민등록증이 발견되는 바람에 이제 이 사건 전모가 드러나는 건데 그래서 현금 2만 원, 핸드백, 속옷 그다음에 그 여성 정 씨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고 목 졸라 살해한 다음에 사실은 저 음부에다가 화장품 그 병을 삽입해 놓죠. 저는 이제 제가 담당했던 사건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꽂아져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음부에 꽂아져 있다라고 잘못 지금 알려져 있는데 꽂아져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그냥 빠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냥 피해자분이 반듯하게 그냥 침실에 누워 있었고 화재도 많이 난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타다가 꺼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름이 내려앉아 있었고 방은 정말 미친 듯이 다 혼란스럽게 다 터트려 놓고 네, 가구랑 서랍 다 뒤져놓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했을 때 강도 강간 살인으로 자기가 위장하기 위해서 위장이죠. 위장 목적이죠. 네, 그런데 피해자분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그 저희가 이제 음부를 봤을 때 손상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이대영 말로는 강간을 자기 위장하기 위해서 그 거기다 화장품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나중에 국과수 감정 결과도 화장병 그 병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장난했던 건 그 밝혀지고요.
네. 그건 밝혀지게 되고요. 그래서 강간으로 많이 의심했었고. 그렇죠. 네. 강도 강간살인. 네. 그리고 어쨌든 핸드백이 없어졌던 부분들은 진짜 강도일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또 하의만 가지고 갔어요. 하의. 네. 팬티만. 팬티하고 하의만 가져갔는데 이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강도 강간범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혹시라도 증거물이 남았을까 가지고 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이대영의 진술의 일관성은 계속 없어서 절대 자기는 성적인 자기가 성도착증이기 때문에 여기다 음부를 넣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부인해요. 자기는 그냥 위장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위해서. 네, 강도 강간범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네, 근데 그건 정말 일관되게 주장해요. 계속 물어봐도 그 형사님이 물어봤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을 해요. 자기는 근데 목적이었다고. 김윤희 프로파일러는 잘 아시겠지만 형사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는 경우에 성관계 그 성범죄 관련된 거 이 진술을 받는 건 효율적이지 못해요. 네. 그 형사가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저도 어떤 위장을 할 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앞에 사건도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은 음부에 무언가를 넣는다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실행했다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강도 강간을 위장한다고 하더라도 하의만 벗겨놓거나 아니면 정말 서랍만 뒤져놓는 이런 상태로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무언가 어쨌든 삽입을 했다라는 건 성적 환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위장 목적으로만 보기는 저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 현장은 또 그리고 네. 뭐 증거를 인멸하려고 방어까지 했으니까 네. 더 큰 죄를 지은 거고요. 결국은 신분증이 발견되는 바람에 2001년 9월 4일 그 정씨 피해자 사건은 해결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죄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 네. 이후에도. 이 사망한 사건은 이제 그 정 씨가 사망한 거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퍽치기, 강도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형사가 이제 집중적으로 또 이제 강도 관련된 거, 퍽치기 관련된 것도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광진, 성동, 강동, 중량관대에서 쭉 발생했던 이제 강도 살인 사건 뭐 이런 것 등등을 쭉 뽑게 되는데 아마 상당히 많은 수의 이제 이 그 강도범을 했는데 그 중에 운 없는 사람이 하나 또 있죠. 회사원이었었는데 김상식 씨라고 자영업자 30살 먹은 사람 젊은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이대영이 휘두른 그 둔기를 맞아가지고 또 현금 한 70만 원 강취당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됐고요. 네.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래된 사건 하나 푸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게 있죠. 김윤희 프로파일러는 이제 그 뭐 음부에다가 화장품 그 삽입한 거는 현장에 없었다고 했지만 하여튼 어떤 물건을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했다는 그 수법 자체만으로도 유사범죄 발생 건수를 경찰들은 찾아요. 그 이 정 씨를 집에 침입해서 추행하다가 결국 죽이고 화장품 병을 음부에 삽입하는 행위를 한 거. 네. 그 행위를 보고 형사들은 그러면 그동안 발생했던 유사 사례를 찾는 거예요. 맞아요. 유사 사례를 찾다 보니까 95년도 그러니까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1995년 10월 18일 날 그 발생했던 조금 전에 우리 윤희 프로파일러가 얘기했던 아차산 약수터 살인 사건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미제 사건 파일 볼 때 이 사건 계속 봤었거든요. 그리고 프로파일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었어요. 그 시체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풀고 싶은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의 범인이 바로 이대영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관 관계로 인해서 풀리게 돼요. 네.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유사하냐면 성기에다가 약 40cm 가량의 나무 막대기를 삽입시켜 놨던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화장품병을 삽입하려고 했던 거하고 유사하니까 이 사건과 연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95년도 사건이니까 엄청 오래된 사건이죠. 그거를 추궁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이대영이가 그 사건의 범인인 거죠. 사실 이대영 자체가 본인의 시그니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죠. 시그너처죠. 예. 왜냐하면 정모 씨가 살해된 곳은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주택 아니고 여긴 야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거였는데 그 자신이 화장품을 넣다가 삽입했다라는 것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시그니처를 얘기해줬기 때문에 형사 입장에서는 사실 단서를 다 잡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렇죠.
이대영이가 95년도 2월 달에 만기 제대하거든요. 네. 제대하고 나서 한 8개월 정도 있다가 그 8개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95년 10월 18일 날 이제 광진구에 있는 중곡동이죠. 중곡동 쪽에 있는 아차산 약수터에서 이 이대영이가 세수를 했는 모양이에요. 약수터에서. 그 약수물에 세수를 하니까 그 당시 피해자가 58살 먹은 김모 씨 주부예요. 네. 이분이 뭐라 한 모양입니다. 약수터에서 세수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 먹는 물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근데 저는 뭐 그 부분은 어차피 피해자는 사망했고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피의자 이 범인 이대영의 진술에 의거해서 지금 나온 얘기잖아요. 네. 본인이 세수를 했더니 왜 세수하냐고 뭐라고 이 책망을 해서 화가 나서 돌로 이 머리를 쳐서 살해하고 끌고 가가지고 숲속에 유기했다. 그리고 음부에다가 이 그 주변에 있는 나무가지를 잘라서 한 40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그걸 음부에 삽입시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건 본인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수를 해서 진짜 뭐 살해를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성적인 욕구, 성폭행을 범하려다가 반항하니까 살해한 건지 여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죠. 그 이대영 말로는 되게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어린 놈 새끼가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요즘 어린 것들은, 놈의 새끼가. 요즘 것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손 씻고 이러니까 요즘 것들은 하여튼 어린애들은 막 이렇게 버릇이 없어 이런 식의 말투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말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그 후에는 피해자분은 돌로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하는데 그건 저도 교수님 말대로 이 사람의 진술인 거지 알 수 없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끌고 가서 나체 상태로 피해자분이 그러니까 발견이 되거든요. 벗겨놨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때도 하의와 속옷은 가지고 가요. 그 범행한 이후에. 네, 근데 이때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자기는 변태 성역자의 그 행위라고 위장하고 싶었고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계획적으로. 이 친구는 계획적이라는 건 다 부정해요. 자기는 충동적이었고 우발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죽인 것도 우발적이었고 그 시체 유기한 부분에 있어도 그 순간적으로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교수님도 그렇지만 현장 상황과 시체 상황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음부에 삽입한 것이라든지 그 뭐 저희가 시체를 끌고 오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뭐 찰과상이라든지 이런 게 입을 수 있는데 유두 부분에 찰과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대영은 여기 부분에서 다 위장이라고 했지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그때도 면담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 경찰청 보고서는 김모 씨가 발견된 거는 이제 10월 18일 날 범행이 발생했고요. 새벽 시간대에 아마 살해한 걸로 보이고 시체를 발견한 건 그 다음 날 12시 20분경에 그 용마산 8분 응선 쪽 네, 거기에서 청룡천 약수터라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 옆 부근의 숲속에서 완전 나치 상태로 두정부 머리 이 꼭대기에 이 돌에 의한 7개소의 자창 그러니까 돌을 한 7번 정도 내리 찍었다는 얘기예요. 아마 살해는 거기서 사망했을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돌로 때린 걸로.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두 부위 그리고 이 복부 쪽 이쪽에 찰과상이 있다는 얘기는 엎어진 상태에서 끓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자기가 뭐 그 어범에 쳤는지 아니면 자기가 안고 왔는지 그런 근데 저는 끌고 왔다라고 끌고 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이 복부 있는 쪽에 쓸린 자국, 찰과상, 그 가슴, 그 유두 쪽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죠. 벗긴 상태에서 끈다면. 그래서 이거는 아마 본인이 얘기하는 게 틀릴 것 같아요. 이건 시체 상황이 말해주는 거니까. 정확하게 본인도 기억을 못 난다. 결국은 그래서 아차산 약수터에서 살해한 건 분명해요. 네, 맞아요. 돌로 때려서 살해하고 한 거기서 좀 얼마 안 되는 거리까지 아마 산으로 끌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온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고시준비생이 발견을 해서 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때도 수사전담반이 설치가 됐었어요. 95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막 엄청나게 수사했는데 결국은 해석을 못했죠. 검거를 해결을 못했죠. 그때도 이제 면식범 수사가 일단 우선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게 이제 살해 수법이 그렇다. 원한. 네, 원한이나 이런 걸로 봤었고 저는
이게 좀 논외일 수도 있는데 전 옛날에는 피해자나 피의자 범인들만 아니면 유족에 대한 생각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목격자에 대한 트라우마를 많이 생각하게 돼요. 이분 같은 경우도 약수터에 갔는데 비린 냄새가 자꾸만 나는 거예요. 고시준비생 강씨.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갔는데 이분을 발견한 거잖아요. 근데 이 시체 보면 이제 저는 현장 사진을 봤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목격자분도 한참 동안 그 부분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범죄가 미치는 영향이 사실 정말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이때 그 실종 신고는 이미 돼 있었던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분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밤새도록. 그래서 실종했는데 저도 들었는데 진짜 수사를 엄청 많이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뭐 탐문 수사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이 했고 변태성역자 진짜 수사도 하고 전과자 수사도 되게 많이 했는데 결국은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돌로 때려서 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기에다가 이물질을 삽입하는 케이스 사건이 발생하면 형사들이 추정하는 거는 이제 몇 가지예요. 아주 어떤 치정 관련된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일반적으로 보고요. 맞아요. 뭐 치정을 보면서 당연히 또 원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의 성기에 장난을 했다. 이제 심한 경우는 이제 사체 오욕이라든지 사체 훼손이 있잖아요. 네. 사체 오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해한 사람의 몸 위에다가 소변을 본다든지 저는 배변한 사람도 봤어요. 본인이 그 원한이 사무쳐 가지고 그것도 치정이에요. 일반적인 채권 채무라든지 일반 원한보다는 치정이 굉장히 그 좀 심하거든요. 범행 기법이 사체 훼손도가 가장 심한 게 치정이거든요. 그래서 치정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본 거는 배변을 했더라고요. 살해한 이후에 그 배 위에다가 속된 말로 똥을 싸놓은. 그래 뭐 쉽게 잡았죠. 똥 싸놨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수사예요. 그리고 저도 제가 봤던 사건 중에는 그 여자분의 얼굴을 삐에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그 화장해가지고. 아니요. 범행 도구로 다. 그저 흉기로. 네, 찢어놓고 다. 그러니까 그게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진짜 피해자가 범인이 암 선고 받은 분이셨어요. 할아버지셨는데 정말 제 의식이 하나도 없고 나는 죽일 사람 다 죽였다라고 했는데 그게 치정 문제였거든요. 치정이 그렇게 잔인해요. 그래서 아마 이 사건도 수사 전담반이 설치됐다면 그 당시 95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치정 관계에 의한 어떤 감정 그래서 사체를 오욕하는 입장에서 나뭇가지를 삽입해 놓거나 그리고 때린 것도 굉장히 잔인하죠. 사실은 사람을 돌로 막 때려서 죽인다는 게 굉장히 이 감정의 어떤 그 폭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봤던 것 같은데 실패했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95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이 실패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에 검문 검색 한번 잘해가지고 또 그 검문 검색을 잘한 그 사건을 형사가 가지고 와서 또 S모 형사가 잘 꼬드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범인이 애정을 느껴서 힘들었겠지만 잘 또 신문을 해가지고 2001년도에 있던 그 정씨 사건, 그 방화 사건을 해결을 하고 또 뻑치기 사건도 해결을 했던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사건이 연결됐던 거죠. 네. 그런데 주민등록증 사진이 23명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23명 정도가 나왔으니까 경찰은 그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23명 죽은 거 아니야? 아니면 23명이 뭐 강도를 당한 거 아니야? 퍽치기 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나중에는 그냥 본인이 습득한 거라든지 절도한 사건에 그냥 신분증을 다 갖고 있는 일종의 컬렉팅 그 수집광적인 면모를 굉장히 많이 보여요. 동영상을 수집하는 것도 분명히 컬렉팅이고요. 신분증만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들 은행 카드라든지 뭐 지갑이라든지 핸드백을 거기서 다 버려요. 가져오지 않거든요. 근데 신분증만 일단 컬렉팅을 하고 있는.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거는 왜 그런 것들은 버렸냐 했더니 나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은행 카드나 이런 건 나한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재산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신분증, 속옷, 그러니까 자기만의 컬렉팅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이라기보다는 속옷이나 브래저 같은 건 자신의 성적 어떤 그 컬렉팅이잖아요.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것도 자신의 성적 컬렉팅이라고 한다면 전 신분증이라는 건 하나의 자기 어떤 전시품 그러니까 전리품 같은 실적이죠, 실적. 네, 맞아요. 네? 저도 차곡차곡 모으는 실적. 그걸 봤을 때 내가 이만한 일들을 했어.
동영상을 보면서 아니면 뭐 팬티를 보면서도 내가 그런 만족을 느끼지만 신분증을 보면서 아 내가 이만한 일들을 했어 이런 일들을 이뤘어 진짜 교수님 말대로 실적이자 전리품 거기서 또 다른 만족을 또 느끼는 거죠. 집에서도 나중에 추가로 여성 팬티 14점 정도 나오고 브레이저 1점 그다음에 또 이거 뭐 이른바 얘기한 딜도라고 그러죠. 남성 그 고형물 남성 네. 성기 모양의 그것도 한 4점 정도 나오고요. 등산용 칼도 나오고 흰색 고무장갑 한 4켤레 정도 나오고 그 뭐 결국은 뭐 이게 본인이 다 범행한 거 스스로 그 안에 수집해 놓는 바람에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사건 해결은 참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대영이라는 사람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본인이 이미 다 자기의 범죄 기록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집에 뭐에 트렁크에 나중에 그 왜 그 집에서 두지 트렁크에 그걸 갖고 다니냐고 했더니 같이 사는 가족들이 컴퓨터를 건드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외장하드에 따로 해가지고 들고 다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사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검거 당시에는 동거를 하고 있었잖아요. 2004년도부터 조모 씨라는 39살 먹은 여성하고 동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다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예. 이 사람은 결국은 그 여성 2명이죠. 약수터에서 1명, 그다음에 정모 씨라고 그 여성 집에 들어가서 그 죽이고 방화하고 그거 말고도 강도로 6명 정도 뻑치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0만 원 뺏겼던 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도 불구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폭력성이 굉장히 짙은 사람이에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면담 들어갔을 때 제가 주 면담자였고요. 다른 분들이 보조 면담자였는데 보조 면담자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너네들 여기 있을 필요 있어? 나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의심도 풀지 않았고 대화를 하다가 저는 약간 프로파일러마다 면담의 기법들이 다른데 다 다를 수밖에 네, 없죠. 저는 약간 맞춰주는 편이거든요. 피의자한테. 맞춰주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 이 피의자를 파악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저희는 이 사건 났으면 그냥 가서 일단 보다 하고 사실 담당 형사를 만나면 어떤 특성이냐고 물어보면은 들어가서 편하긴 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아마 제가 자세한 건 모르고 피해자 신문조서 정도 읽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파악하는데 조금 걸렸었어요. 근데 저희가 보통 진술 녹화실에 이렇게 있으면 진술 녹화실에서 바라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행동 같은 거 취하는 거 살짝 관찰하고 들어가는데 굉장한 경계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굉장히 충동적인 성향이 많았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이 가능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충동적으로 보였습니까? 충동적이란 얘기는 그 행동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살아온 일대기를 들으면서 살아온 과정 환경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고 그 순간에서 충동적이라는 것보다는 사람을 되게 경계를 많이 해요. 저 내쫓았잖아요. 보조 면담자에서. 저는 그때 기억으로는 아마 바깥에 나가지 않고 그 구석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되게 무시해요. 그러면서도 계속 흘겨 보면서 계속 그 보조 면담자의 행동을 뭘 하나 하고요. 저한테 보통 피해자들은 제가 신분을 딱 얘기를 하면 거기서 그냥 마무리 되거든요. 누가 저 뭐 그럼 어떻게 불러야 돼요? 뭐 형사님이라고 불러야 아니면 전 프로파일러입니다. 그러면 프로파일러라고 부르면 되나요? 뭐 이런 정도였는데 저한테 명함을 요구를 했어요. 그 담당 지금 면담 오신 분 저한테 명함 좀 줘라. 명함 좀 주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명함을 안 갖고 왔다 그랬더니 그럼 담당 형사한테 명함을 맡겨놓고 가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맡겨놨었고 그거 안 맡겨놓으면 그 다음부터 협조 안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명함을 맡겨놨었고 그래서 그 명함으로 저한테 편지가 왔었어요. 저번에 우리 그 사건 의뢰할 때 교도소에서 편지 보냈다는 사람이 그거죠? 네, 이대영. 내가 편지 수없이 받았다니까요, 그거. 네. 근데 그리고 거짓말도 많이 하는 타입이었어요. 저 나중에 이대영 그 자료 이렇게 보는데 저랑 면담했을 거랑 이제 자료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거나 약간 교묘하게 속인 그런 데이터들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부분이 조금 아차시켰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좀 알았으면 추궁을 지 입으로도 패티시즘, 성도착증 뭐 이런 관계를 지 스스로도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네, 맞아요. 이제 형사들한테 그 본인의 어떤 그 성적 성향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형사들한테 조사받을 때는 형사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것도 모르냐. 맞아요. 이런 거는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아주 무시하고 이랬던 적도 있다는 거예요.
무척 불쾌한 범인이었던 거예요. 형사들 입장에서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검정고시를 아마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맞아요.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땄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하나 병이 있더라고. 나름대로 모르겠습니다. 이 본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차산에서 네. 성인 남성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대영이 자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경찰이 확인하지는 못한 사항이죠. 그 모든 자기 절도 범죄든 뭐 범죄할 때 그 성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얘기할 때 본인도 당했다고. 네,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사실 자기가 당한 경험에 대해서 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된 데는 이것이 결정적이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강간을 당했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어린 유아 때 당했던 성폭행 피해자들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비디오 장면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나도 당한 거구나. 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나중에 내가 얼마나 무시를 당했으면 내가 이런 일까지 당했지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금욕이라든지 어떤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 자기가 되게 집착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되게 가난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무시를 당했고 그다음에 내가 성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내가 무시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자신을 깔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 꼬투리를 굉장히 많이 잡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형사들한테는 이런 것도 몰라. 이 사실 나도 형사 오래 했지만 특히 이제 뭐 경제사범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형사들이 좀 잘 모르죠. 전문이 네, 아니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런 거는 이제 형사들도 공부해가면서 조사를 받는데 조사 받다 보면 빈정거리고 무시하는 범인들도 꽤 있어요. 이 경우는 담당 형사 같은 경우는 형사한테 애정을 느껴서 잘 불었던 형사 말고 다른 형사들은 굉장히 멸시하는 투로 성범죄 관련돼서 니들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시종일관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쾌한 범인이었던 건 맞는 것 같고 얘는 어렸을 때 가족 6명이 단칸방에서 같이 살았다고 하면서 굉장히 아버지는 또 굉장히 아팠고 그래가지고 집안 형편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 말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차산 그 약수도 부근이래요. 그 부근에서 성인 남성한테 성폭행을 좀 당한 적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학교까지는 댕겼고 그 이후에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했고 95년도 2월 달에 이 육군 만기 제대를 했고요. 그 이후에 2008년까지 검거 직전까지는 서울 을지로에 있는 그 인쇄소에서 일용직 그 직원으로 일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면서도 집에서는 또 인터넷으로 꽃 배달하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04년도부터는 조모 씨라는 여성 39살 여성하고 동거를 쭉 해오고 있었고 2007년경부터는 이제 그 인근에 있는 거기서 보증금 100에 월세 20만 원짜리 10평짜리 그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뭐 이 형편이 풍족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돈에 대해서 금전적인 것에 대한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욕구가 되게 강하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되게 좋아하고 어떤 분에 대해서는 되게 무시한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이분법적 사고가 강했던 걸로 기억나요.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명확하고요. 약간 강박증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수직광들이 보통 강박적 특징들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극도로 생각을 하고요. 또 쾌와 불쾌가 너무 확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범인 유형이에요. 네, 보통은 중간 단계가 있잖아요. 이 친구한테 중간 단계가 별로 없는 거예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내가 여기서 쾌락을 느끼면 쾌락을 느낀다.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근데 되게 좁은 방 안에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대영한테 만족을 줄 수 있었던 건 환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범죄자들, 연쇄 범죄자들을 많이 얘기할 때 환상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현실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통 환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가 가장 만족을 주고 자기한테 흥분을 주는 그 환상에 빠지게 되는데 이대영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성적 환상을 통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어갔던 거죠. 근데 바깥에서 생활을 봤을 때 정가 외에는
굉장히 안정적 생활을 분명히 했던 건 맞아요. 되게 오랫동안 한 곳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보통 사이코패스라든지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 특징들이 안정적 생활을 못한다 아니면 뭐그 이렇게 이직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이직을 하지 않고 한 분야에서 조금 오랫동안 일했던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바리맨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브래지어라든지 속옷을 수집하는 이런 통해서 자기 어떤 분출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하고 있었던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리고 그 얘기를 해요. 살해할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근데 주변에 누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한이 터져 있는 공간에서는 자기가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조건만 맞았다면 더 많은 살인도 저질렀을 수 있을 그러니까 거라고. 연쇄살인범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 사람은. 잡히지 않았다면 전 100%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뭐 키는 172cm라고 뭐 공식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자치고는 큰 키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온몸에다가 이제 문신을 아, 네, 저 봤어요. 예, 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문신이 좀 특이하죠. 네, 아주 특이해요. 그 뭐 공식 자료에 나왔다니까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장미 문신이에요. 온몸에 장미 문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자신이 다 새긴 거예요. 스스로.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새겨준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전과 그 재소자들 어떻게 문신하시는지 아시죠? 알죠. 그 칫솔 같은 걸로 딱 끝에 칫솔을 이 플라스틱을 뼈 조각에 다 갈아요. 이 세면 바닥 같은 데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딱 찔러서 콕콕콕 찔러서 찔러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먹물을 싹 바르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전부 장미 문신, 온몸에 장미 문신이라고 하는데 남자가 사실은 자기 온몸에 장미 문신 한다는 게 흔치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지필 검사를 거부할 때는 저희가 뭐 HTP 나무 뭐 집 그림이라든지 어떤 그림 검사라든지 이런 그 검사를 해요. 근데 보통 그 HTP를 하면 전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아니면 거부를 하거나 그리는 경우가 대체적이에요. 그래서 그림 잘 못 그려도 상관없다. 집만 그려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대영을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저는 그림을 못 그려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 그랬더니 그냥 집 그리시면 된다고. 사람 그리면 된다고. 아니 전 집 아예 그림을 못 그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그림을 한 번도 안 그려봤어요? 했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릴 수 있는 거 있어요? 했더니 자기는 장미밖에 못 그린대요. 장미. 네. 그래서 온몸에 장미만 새겼구만.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장미를 너무 예쁘게 그렸어요. 제가 그러면은 백지를 내주고 A4 용지에다가 장미를 그려보라고 했어요. 장미를 너무 아름답게 그렸는데 특징은 뭐였느냐면 만개한 장미가 없었어요. 전부 봉우리 장미.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한테 안 보여줬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던 건 봉우리 장미였었어요. 아니 몸에 있는 것도 거의 같은 만개한 장미는 아니었던 걸로. 봉우리로. 제가 본 게 그럼 맞군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범죄자들이 뭐 특히 성적 특징이라든지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파일러가 다 투입되는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현장에서 분명히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 요인이 많이 드러나 있는 사건일 때 저희가 많이 보는데 이대영 같은 경우는 자기 안에 정신적 질환이 되게 많기 때문에 특징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도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들을 자기가 되게 많이 드러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뭐 성적 살인을 위장하기 위해서 변태 성욕자의 범죄 행위로 위장하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미 자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유출됐다고 보고 당연하죠. 또 그 첫 번째 피해자분의 자세라든지 그 시체 상태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안타까웠었어요. 좀 수치스러운 자세를 했는데 그건 본인이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뭐 기억하지 못하든 하든. 근데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가혹행위, 고문행위가 얘한테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게 가혹행위고 고문행위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난 너한테 죽이고 가혹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성적인 것으로 수치심으로 제가 봤을 땐 복수를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미는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장미는 이대영 본인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저희가 자아상을 그리려고 나무, 집 뭐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보통 그림을 그렸을 때 전 제 자신을 드러내는 부분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그릴 수 있었다라는 거는 장미를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미처럼 자신은 차갑고 아름답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피지 않은 봉오리에, 그러니까 만개한 것이 아니라 항상 봉오리일 수밖에 없는 항상 미완의 상태. 네. 그런 상태로 자신을, 그거는 의식적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무의식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 장미가 분명히 색칠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저한테는 되게 피처럼 색칠이 되어 있는 장미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이대영은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이대영 이꼴 장미라고 아마 저는 생각이 들 것 이 같아요. 사람이 꽃 배달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도 아마 주종이 장미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준비했다고 그런 것도. 네. 그래서 가능성이 많고, 하여튼 어려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람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어려서 어떤 성폭행 피해를 경험했고, 그리고 이제 뭐 세상의 어떤 부정적인 그 인식으로 살았고, 어떤 그래서 어떤 폐쇄 공간에서는 이 사람이 아마 폭력성이 발현되는 네. 그런 사람인 걸로 보여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술 녹화실에서의 면담들을 그 촬영하거나 아니면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좀 표해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진술 녹화실이 사실 저희 굉장히 폐쇄돼 있죠. 공간이어서 사무실에서, 형사 사무실에서 받기를 더 원했던 걸로 제가 들었던 거 맞아요. 기억이 나요. 네. 이 사람은 어떤 그 갇혀 있는 공간 이런 데에서 굉장히 민감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몇 가지 우리가 칭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광진구 화양지구에 있던 그 정혜웅 경사가 골목길을 배회하는 그 피의자를 검문해가지고 검거해서 데리고 왔고 임의동행했고, 그 과정에서 또 형사가 잘 데리고 와가지고 잘 회유하고 설득해가지고 그 동안에 있었던 범행 자체를 전부 속된 말로 불개해가지고 사건을 해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교훈은 있어요. 사실은 형사 세계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그런데 피의자도 오랫동안 장기간 같이 조사하고 하다 보면 어떤 신뢰관계도 형성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좀 이성적인 경우는 여자가 범인이고 남자 형사가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여성이 그 남자 형사한테 애정을 느껴가지고 진짜 자기가 하지도 않은 범행을 막 수도 없이 불어가지고 또 헛다리 짚게 하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나하고 같이 근무했던 잘생긴 형사 있었어요. 이모 형사라고. 근데 그 여자 그 범인 하나 검거했는데, 그것도 절도 사건 관련된 건데, 이 여자가 하도 많이 불어가지고 그걸 다 받아줘갖고 이제 그만 좀 해라. 확인하러 댕겨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90%가 거짓말이었어요. 이 형사를 엄청 좋아한 거예요.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이제 이대영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사건 그 형사에 대해서 같은 동성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애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많이 시달렸을 거예요. 저처럼 편지 무지하게 받았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저는 동성 쪽에도 애정을 갖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표현할 때 자신은 성도착증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성적 관계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낀다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을 저는 딱 집어서 남녀 관계 정상적인 그라고 성적 관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는 분명히 어떤 다른 성적인 다른 부분, 그러니까 성별에 대한 것들도 저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인지를 했었어요. 그때 기억에. 그리고 집에서 발견된 이제 이른바 딜도라고 그러죠. 남성 그 고형물. 그게 넉 점이나 있었는데 그 크기도 각각 다르고 색깔도 다른 게 한 4점 정도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이 남성 그 고형물 그 성기 모양 그런 거를 수집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이 경우는 이제 특별한 그런 케이스에 속하는 인간형이었던 건 맞고요. 근데 하여튼 범행을 하는 방법을 보면 생각보다는 엄청 또 잔인하거든요. 네. 돌로 사람을 때려 죽인다거나, 그다음에 뭐 방화를 해서 또 그거 한다거나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의 어떤 이 살해 과정은 굉장히 잔인해요. 예. 그리고 첫 범죄가 저희가 살인이 23살이에요. 보통 연쇄살인범들의 발현이 저희가 30대 중후반으로 봐요. 중후반으로 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쨌든 억압하고 그 사회에 나름대로 참고 네. 인내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23살에 일단 첫 범죄가 시작이 돼요. 그것도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근데 어린 시절부터 자기한테 이런 성적인 다른 사람들과 성적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본인이 느끼기 시작을 했는데, 그 성인이 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때 풀린 것 같아요. 제어 장치가. 왜냐하면 독립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경제적인 것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신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남들보다 일찍 그것이 풀렸다라고 생각이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어쨌든 자기 뭐 지지적 세력이라든지 저희가 뭐 안정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가족이라든지 이런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일탈로 빠지는 데에 대해서는 제한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징적인 거 하나, 제가 강박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광진구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 장소에서만 돌았어요. 범행 장소가. 네, 강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익숙한 장소 그리고 어떤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들을 가지 않는데 이대영은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였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 연세 강도강간을 다뤘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친구도 저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 여제를 부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자기가 그 성적으로 첫 범죄를 어떻게 저지르게 되고 그 자기가 느끼는 흥분도 이런 것들 되게 자세히 묘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첫 시작이 관음이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관음. 근데 그 관음이 그냥 여자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남들은 어떻게 살지라는 게 퀘스천 마크였다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남들의 사생활. 근데 그 이대영도 그 얘기를 해요. 자기의 성적인 것들의 처음 시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은 관음증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광진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피해자분도 보다가 자기 말로는 그래요. 그 따라 들어가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보다가 문틈 사이에 그 피해자를 받고 문이 자기가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과정에서 또 범행도 있었는데 절도도 한 4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물색하고 이렇게 살피는 과정에서 들어가가지고 또 절도 행각도 벌린 걸로 보여요. 관음증 관련돼서는 사실 그 이게 첫 번째 자기 인상에 딱 꽂히는 그 기억에 남는 관음증에 의해서 범인된 게 테드 번디 같은 경우에. 네. 맞아요. 테드 번디 같은 경우도 첫 범행을 하기 시작한 그 계기가 되는 게 이웃집 여인의 그 어떤 그 실루엣을 본 거죠. 옷 벗는 실루엣. 그걸 보고 테드 번디가 거기에 이제 이 관음증이 생겨가지고 계속 성범죄로 이제 진화되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이 경우도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게 조금 그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절도 행각은 다분히 제가 볼 때 4건 정도 나오는데 다분히 타인들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그 엿보기, 이 관음을 하는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절취 행각도 이어지는 걸로 보여죠. 사실 관음을 할 때 내가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들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때 긴장감이라는 건 엄청나죠. 엄청나잖아요. 네. 그때 쾌감도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긴장과 쾌감 그 사이에서 만족을 느낄 때 사실 그러면서 범죄를 이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은 긴장을 하면 그것이 불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극도의 긴장감이 해소가 됐을 때 거기서 느끼는 카타르시스가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거거든요. 아마 이대영 같은 이런 그 범행은 아마 전무후무했고요. 사실. 네. 네. 앞으로도 뭐 이거하고 유사한 사람은 없을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그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훈 같은 게 이제 그 뭐 형사들 사이에서도 있었고 얘기가 있었는데 이 형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나 지나치게 신뢰하는 사람은 자백을 받는 데까지만 참여해야 돼요. 거기서 손을 떼야 됩니다. 떼야 돼요. 떼고 그 다음엔 다른 형사가 투입돼 가지고 이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백을 받아놓고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범죄에 관련돼서 범행한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형사가 있으면 본인의 성범죄를 자꾸 숨겨요. 다른 쪽으로 오도하고 내가 그 범행 과정에서 어떤 다른 그 대상을 엄청나게 그 좋아하는 형태로 범행을 했다는 거를 이 사람한테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교훈이기도 했어요. 우리 저 경찰 수사연수원에서도 이거 관련된 얘기도 많이 했지만 형사한테 애정을 느끼거든요. 범인들도. 예. 물론 형사가 저 범인한테 애정 느끼고 저 패가망신한 놈들도 많아요. 경찰 중에는 있어요. 내가 하나 얘기할까? 내친 김에 하나 얘기할까요?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내가 이제 조사 일반장인가 할 때일 거예요. 아마 경사 때 정도 되는데 그분은 간통죄의 달인이야. 뭐 그래서 그분한테 간통죄가 딱 그 사건이 배당되면 적어도 한 3, 4일 이내에 그 간통 한 사람
간통을 그 당한 사람 해가지고 다 악수하고 화해하고 나가요. 그 형사 앞에서. 얼마나 그 형사가 이 간통죄 관련돼서 이 일을 잘하고 이거 해가지고 이 화해시키고 하는지 모르겠. 하여튼 그래서 달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 간통 달인 형사라고 그랬는데 신모 형사라고. 그래서 우리 경찰서에 사건이 간통죄가 배당이 되면 얘기 길게 할 것도 없어. 무작정 신 형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 신 형사가 우리 경찰서에서는 간통죄 달인이었어.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술 한잔 먹고 집에 있는데 남양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저한테 전화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직원분 중에 신모 형사라고 있죠. 깜짝 놀랐죠. 왜요? 교통사고 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여관에서 검거를 했는데 그럼 여관에서 검거했으면 뻔하잖아요. 이제 이른바 우리 때 얘기는 이제 그걸 뭐 형사들은 물청 사건 그랬잖아요. 물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경우냐 이게 간통죄 이 사건의 달인인 형사가 간통죄로 지금 남양주서에 붙들려 있다니까 그때는 현행범 체포해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불이 났게 갔더니 내가 그 여자 얼굴 보고 까무러쳤다는 거예요 내가. 불과 한 일주일 2주 전에 그 신형사한테 배당돼 가지고 그 합의시켜서 악수하고 나갔던 그 여자하고 간통하다 걸린 거예요 형사가.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 이제 간통죄는 친고죄니까 퇴직금의 절반 정도 주고 합의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겨우 목숨은 부지하고 저 시골로 쫓겨났는데 결국은 이제 그만뒀지만 그런 것처럼 이제 형사도 범인한테 애정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사고 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범인이 형사한테 애정을 느껴가지고 모든 걸 자백을 해주면 특히 성범죄 관련된 거는 해주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리고 다른 형사가 투입되는 게 맞습니다. 절대 이제 그 이상 이제 얘기 안 해요. 저도 근데 이때 제 깨진 저의 그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바바리맨이라든지 어떤 컬렉터라고 해야 되나요? 여자의 속옷을 컬렉터하는 애들은 저는 일반적으로 소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프로파일링 대체로 그렇잖아요. 되어 또. 있고요. 근데 이대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을 그냥 컬렉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바바리맨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연관을 이어가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만약에 면담했을 때 이 사람의 폭력성이라든지 근데 이대영이 제가 봤을 때는 잡혀왔을 때 되게 머리가 좋거든요. 이런 걸로 잡혀왔다면 전 되게 순종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임의 동행으로 왔고 제가 알기로는 영장 했을 때 본인이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조사를 더 받겠다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자기 불려와야 되고 여기서 다 끝내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마음을 살려고 했던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가가 3범인데 한 번도 수용된 적이 없어요. 구속된 적은 없지.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범죄적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엄청나게 저는 진화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다만 이대영의 충동성이라든지 즉흥성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 더 정밀화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판단력은 되게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변태 성역자로 어쨌든 자기 안에서 나온 것 있을 땐 위장을 하려고 했던 게 있잖아요. 또 두 번째 범죄에서는 화장품 케이스를 빼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는 자신의 시그니처를 일단 뺀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저 세 번째 네 번째 범죄가 왔다면 저는 더 다른 형태로 자기의 이 사람은 조기에 검거하지 못했으면 아마 자양동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 이런 살인 사건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성향의 소유자였던 건 맞아요. 이대영이 37인가 38에 검거가 됐어요. 네. 그때가 사실 저희가 연쇄살인들의 범행이 살짝 피는 시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가 시작되거나 아니면 숙련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리 20대 때 범죄들을 저희는 비체계적 범죄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 경험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체계화될 수가 없는데 그런 것 치고는 이대영 첫 범죄도 사실은 그렇게 비체계적이지 않아요. 검거가 95년도에 했는데 그걸 못 잡을 정도였다면 상당히 치밀하게 한 거예요. 범행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쨌든 그걸 수습을 한 거잖아요.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체 유기 상태에서 수사 방향을 틀어지게 할 수 있는 점들을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또 뻑치기 아니면 절도 범죄적 자기의 모든 성향들을 다 하나도 안 걸렸잖아요. 네, 다양하게
펼쳤잖아요. 그 많은 그 범행을 뭐 퍽치기, 절도 이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걸리지 않았는데 우연히 그렇게 임의동행에 의해서 또 걸린 건데 내가 볼 때는 이 사건은 사실은 본인 입으로 부른 게 많아요. 네, 그렇지 않았으면 네. 그렇지 않았으면 이 사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종류 다 말 못했을 거예요. 네. 이 사람은 결국은 징역 22년 6월 받았어요. 네. 22년 6월 두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과연 타당한가? 22년 6월. 더 2심 3심 가면서 아마 네. 그 처음에는 이제 뭐 사형부터 시작해서 가면 최종적으로. 저한테는 이 사건이 이대영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저한테 피면담자죠. 근데 다시 이렇게 사건 의뢰를 하면서 이대영 사건을 다시 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한 거 가끔 목록 내시면 내가 보고서는 가져올게요. 절대 그래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사실 제가 알고 있고 제가 했던 거에 아마 10분의 1도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것들도 되게 많고 막 이래서 그냥 보통적으로 보여지는 특징들이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이대영을 기억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장미도 있지만 보통 피면담자를 대했을 때 감정이 느껴져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뭐 긴장하고 있든 이 사람이 이 내용을 할 때 슬프고 이 사람이 이 얘기할 때는 기쁘구나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대영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제가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내용 안에 감정이라는 것들이 배제된 채 그냥 팩트만 기억하고 있거나 순간적으로 느끼는 감정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 아주 특이한 범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감각하다라는 표현이 되게 맞을 것 같고요. 사이코패스 정남규도 봤고 많은 뭐 강호순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그 면담은 못했지만 녹화한 걸 보고 했거든요. 어쨌든 순간적으로 자기 표현할 때 그 감정이 느껴지는데 저는 이대영한테는 확실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말 사이코패스 이미 거의 뭐 진단은 안 했지만 무감정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했던 피의자고 가장 많은 기억이 남는 피면담자예요. 이제 그 이제 프로파일 부분에서는 그렇고 형사들이 이제 느끼는 거는 기능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와 조사자 그러니까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의 그 어떤 넘어갈 수 없는 어떤 그 선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미묘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좀 제가 하고 싶었고, 네. 하여튼 뭐 이대영 사건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굉장히 그 화제가 됐던 아주 특이한 성향의 어떤 범인. 그 지금 그 현직의 그 형사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 형사에 대한 그 동성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애착을 느꼈던 그 이대영이라는 그 송도착증 환자의 어떤 범행. 근데 또 뭐 172cm에 불구하고 야리야리하고 누가 봐도 범죄 냄새가 잘 안 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범행한 수법은 엄청나게 잔인하고 그리고 그 여성 성기에다가 어떤 이물질 같은 걸 삽입하는 어떤 사체 오욕적인 그런 그 비정함까지 보이고 그래서 이 사건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상당히 그 연구됐었고요. 많이 회자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대영 사건은 지금 저는 현직 프로파일러들이 다시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네, 다시 면담을 해도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생활 자체에 그 수영 생활을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수영 생활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저는 사이코패스가 뭐 사람들은 뭐 선천적이라는 것도 있고 후천적이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양쪽이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변화를 거쳐서 사이코패스가 되고 어떻게 범죄에 능숙해지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때 많이 면담을 못했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좀 더 많은 조사들이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성부착 살인범들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꼭 현직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그 저 이대영 관련된 거는 이쯤 네. 사실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 이 사건은 방송인 점 때문에 정말 다 못하겠어요. 네.
그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의 정신 건강에도 결코 좋지가 않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여기서 참 마무리하는 게 선정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참 많이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이거 나와 있는 내용을 정말 너무 적나라하게 다 얘기를 하면 시청자분들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살인 사건 18번째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